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라임펀드 로비 의혹이 터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또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지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자 대검 측은 법무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반발했습니다. 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출석 직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 야당 정치인 이름이 거론된 로비 의혹 폭로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남부지검 수사팀이 검사 비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조사한 법무부가 라임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부실지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라임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여권 인사와 달리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 수사팀을 바꾸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은 정치인 의혹 내용을 보고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에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두고 정치권의 내탓 공방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규정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 아니면 장외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검찰 짜맞추기 수사 의혹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작 수사 폭로로 공수처 필요성이 드러났다며 야당의 특검 주장은 문제가 되자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N 정은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을 관찰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103명밖에 되지 않고 민주당은 저 의석을 가지고 이제 깔아뭉개려고 하는데 주 원내대표는 당내로 두세 건 중요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다며 또 다른 폭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권의 투자를 두고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주장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엽 의원은 사실이 아니면 의원직을 같이 내려놓자고 긴급 제안했습니다.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자 곧바로 국민의힘은 야바위식 제안의 궤변이라고 비난에 나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폭탄 돌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라임과 오티너스 사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틀 전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맞붙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양측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부 법조팀의 박자은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라임 사태 판이 그저께부터 팍 커졌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같은 날 낸 옥중 입장문 폭로로 파문이 열렸습니다. 네. 우선 재판에선 검사가 원하는 진술대로 협조했다면서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고 옥중 입장문을 통해선 현직 검사 3명과 야당 정치인, 우리은행 행장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랬죠. 본인이 피고인인 상황인데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야당과 법조계로 칼날을 겨눈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16일부터 오늘까지 김 전 회장을 직접 감찰해 의혹 연루 검사 3명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에 이어서 법무부가 이제 별도 수사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기싸움 2차전이 시작됐는데
서로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 법무부 발표에는 윤 총장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이름만 없지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와 달리 야당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못 믿겠다는 건데요. 아예 별도 수사팀을 꾸리겠다며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콕 짚고 언급한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이제 겨냥을 한 건데 이 감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윤 총장 쪽에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사가 됐는데 MBN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검찰청 대변인이 대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무부 발표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를 여러 번 지시했고 야권 정치인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6일 김 전 회장의 폭로로 검사 로비 의혹이 최초 제기된 이후 남부지검에 수사 지시를 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상모략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부분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 한동훈 검사장 건으로도 올 초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윤 총장 감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 초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에 나선 바 있죠. 최근까지도 감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총장이 제 식구 감싸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나와서 법무부가 당시 대검에 더 압박을 넣었지만 지난 7월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윤 총장 감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없었습니다. 네. 당시 법조계에선 감찰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찰을 할 만한 정도가 안 돼서 하지 못했냐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더 우세했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병행됐던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판박입니다. 그런 만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감찰이 가능해질 것 같다. 정말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에 나설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법무부가 부실 수사 지휘를 명목으로 윤 총장의 책무소를 감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이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 감찰 규정이 저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엔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최종욱 전 총장이 감찰을 받은 바 있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이번에 직접 감찰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법무부 뜻대로라면 수사팀을 별도로 꾸린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로비 의혹까지 맡아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걸 법무부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법무부 발표에 보면 윤 총장의 부실 수사 지휘와 관련된 걸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고 네.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비위 의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윤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남부지검의 다른 수사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틀 전이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의 이제 폭로로 다시 서초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도권 싸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장 기자였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가운데 이번 주 해당 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절차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지문에서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만큼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 운용사인 웰브리지 자산운용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로 예정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라임을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CEO에게 내부 통제 기준 미비와 관리 소홀을 근거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에서 5년간 제한됩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피해자와 사전 합의한다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 같은 것을 합의를 해서 지급을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매사들은 사모펀드의 경우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이지만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액 산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1명으로 1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릿수지만 지난 금요일 이후에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은 국내 발생은 71명, 해외 유입은 20명이고요. 지역별 분포로 보시면 경기는 48명, 서울은 1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7명, 그리고 부산 2명, 대전과 강원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대거 학교에 갑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되는데요. 특히 서울 시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매일같이 등교를 하고 또 그 외 지역은 과밀 정도에 따라서 등교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해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서 사흘 만에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4층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45%인 9명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같은 층 사무실 근무자 등 관련자들을 검사한 결과 사흘 만에 최소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3명 검체 검사했고 197명에 대해서 지금 검체 검사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전체 했고 폐돼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요. 의료기관발 확진자도 속출했습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73명으로 늘었고 2개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된 경기 광주시의 재활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8명 늘어 사흘 만에 총 51명이 감염됐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풀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을 두고 재개됐습니다. 교회 좌석수의 30% 내에서 허용되는데 저희 기자가 오늘 현장에 나가서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한동안 발길이 끊겼던 교회가 모처럼 만에 교인들로 북적입니다. 실내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첫 일요일.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서 교회는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은 최대 3,600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했고 예배당 21곳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기쁘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는 산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집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1,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예배당. 이곳도 오늘은 150명 정도만 입장했습니다. 각각 뛰어앉아 마스크를 썼고 강단에는 투명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당분간 정부의 반충에 따라서 저희들은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재개된 현장 예배. 신도와 교회,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우려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세월 빠릅니다. 코로나와 싸우며 어느덧 연말로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 1,000만 명에게 공연과 영화, 관광 등 8개 분야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요. 수산물, 농축산물, 중소기업 제품 할인 판매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이어집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에 위치한 영화관입니다. 주말 오후 시간임에도 한적한 모습이고 상영 시간표에도 매진된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영화 볼 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 쿠폰을 이달 말부터 다시 풀기로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지난 8월 발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8개 분야 가운데 우선 전시와 영화, 체육 등 문화와 여가 관련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최소 1,0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영화관은 최대 6,000원, 공연은 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제한을 받아왔던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숙박과 여행, 외식 등의 분야는 감염 상황을 고려해 발급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역과 함께 경제 살리기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방역 당국은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능한 경제를 덜 손상시키거나 경제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또 방역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정책적인 어떤 기본 방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종 수산물 할인 행사인 코리아 수산 페스타가 시작되고 다음 달에는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시작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게도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취업 청년 채무 조정 특례 대상을 만 30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상환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오니까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에서 터져서 자신만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물론 경찰에 잡혔고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폭발음이 들린 건 어제 저녁 8시쯤. 승리가 방문 다 닫아놓고 TV 틀어놓고 있었는데도 소리는 딱 느낄 정도로. 2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 집에 찾아가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제 폭발물이 터지면서 그 충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단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발물은 남성의 손에서 터져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 만나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이제 가족들 이렇게 오니까 계단에서 이렇게. 경찰은 폭발물 사용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갯바위에 고립돼 있습니다. 낚시하는데 정신이 팔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남성을 구조하긴 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틀 전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요. 20만 원에 자기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졌는데요. 글을 올린 미혼모는 아기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글을 썼다면서 이후에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영 기자입니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갓난아이가 이불에 쌓인 채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격은 20만 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글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습니다. 누리꾼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제주 서귀포에 거주하는 글 올린 당사자 20대 미혼모를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36주 된 아이가 아닌 지난 14일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을 올린 여성은 아이 아빠가 없는 상태로 갑작스럽게 출산을 했고 이후 입양 절차 상담 과정에서 화가 나 관련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돼 불안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오늘 온종일 울산 이재민 조롱 메모 자작극이란 뉴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한 이재민이 조롱 메모지를 옆에 보시는 메모지를 공개했는데 메모 작성자가 그 이재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MBN 취재 결과 이거 가짜 뉴스였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재민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조롱 메모를 남겼을까요? 울산 경찰이 조사하고 있겠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주민들. 아직도 당시 생생한 기억에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맨날 촬영하면 그 느낌에 이도 소방 불난다는 그 밑에 상황이 딱 난다면서 갑자기 약간 놀라면서.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지 기약조차 없는데 며칠 전 이재민들이 임시로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이들을 조롱하는 메모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민 추천곡이라며 불과 관련된 노래 목록이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겁니다. 한 이재민이 이 메모지를 공개하면서 도를 넘은 조롱이라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호텔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메모지를 발견해 공개한 한 이재민의 자작극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화살은 다시 이재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자작극이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든 게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도 당황하고 있고 이재민 분들도 당황하고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이재민들은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며 호소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엔 저희 단독 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 곳곳에 친일 행적 화가들 작품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외공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각종 행사가 치러지고 또 외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인데 논란의 작품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접견실에 있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산수화라는 작품입니다. 김기창은 한국미술계의 거장으로 불리지만 한편으론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소총에 대검을 끼우고 돌격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그린 김기창의 적진 육박은 1944년 조선총독부가 후원한 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본부에 있는 충무공이란 작품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이당 김은호 화백의 그림입니다. 친일파 부인과 상류층 여성들이 일본군 사령관에게 국방 헌금을 내는 모습을 묘사한 금차 복납도란 작품 탓에 친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무미술, 결전미술 이래가지고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전방에서 싸우는 한국 시민과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일본군을 성원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술이 복무해야 된다. 회화 분야에서의 침략 정책에 가장 앞장선. 여기에 월전 장우성 등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6명의 작품 36점이 재외공간의 접견실과 만찬장 그리고 외교부 본부 등에 배치된 걸로 확인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 공공 외교를 아울러 함께해야 될 공간에 전시된 작품으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관련된 점검이 시급합니다. 외교부뿐 아니라 국회 로텐더홀에 걸린 백두산 천지도라는 그림도 친일 논란에 휩싸인 장우성 화백의 작품입니다. 장화백이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림은 국가 표준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조만간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오늘 단독으로 자체 국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공무원의 친형이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행사에 불과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증인 채택 협상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간담회 형식의 국민 국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현재 엄연히 실족 사고의 신분이며 그 명예는 국가가 책임져 지켜주시고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예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어촌계장도 월북보다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분이 항해사고 지리를 잘 아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지리가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행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하는 게 국감이라며 기존의 야당 주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월북 사실은 이미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도 동의했다며 남북 공동조사로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과도한 인건비와 체류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28억 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사업비는 20%에 불과했고 그 사업 실적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공외교를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정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했고 미국, 독일, 러시아, 베트남 등 7개국 수도의 상주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국내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국내외 공공외교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는 각국의 한 명꼴인 해외 사무소의 사업 추진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현지 예산 약 28억 중 사업비 집행액은 겨우 20% 수준.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파견자의 체류비로 쓰였습니다. 기본급에 직무급과 성과급, 해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까지 받아 1인당 평균 1억 3천여만 원을 사실상 월급으로 받았고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택 임차료 지원비까지 더해 최대 2억 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이 고정비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 목적이 불분명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하다면 제도와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급제와 사업 실적을 세분화한 평가 방식 등 현지 중심의 공공외교라는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197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실종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상봉이었지만 코로나19 탓에 화상통화로 만남을 대신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나랑 목소리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색이 바랜 옛 사진을 꺼내드는 이웅순 할머니와 쌍둥이 언니 윤상희 씨. 1976년 외할머니와 외출한 딸 윤상혜 씨가 실종됐고 이들은 딸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 사이 미국으로 입양 간 딸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서로를 찾아 헤매다 결국 유전자 채취를 통해 다시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I was told that I was abandoned at St. Vincent's Hospital and that I was very sick. And then I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So I never knew that I had family. 44년 만에 감격적인 재해는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 탓에 직접적인 상봉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이들의 재해는 재외 공간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해보는 데가 해본다고 나는 나만 못 찾고 되돌아왔어요. 그래도 또 희망을 걸고 경찰관님한테 부탁드리면 찾을 수 있다 하는 바람에 거기다 희망을 걸었었어요. 따님 한국에 들어오면 또 어떤 걸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한국 음식은 비빔밥이지 좋아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44년 만에 이뤄진 기적의 상봉. 이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화상이 아닌 진짜로 얼굴을 마주하길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낮 동안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데요. 내일 아침도 10도 아래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0도, 충주와 순창이 5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차츰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빠지기 시작해 밤에는 내내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20도를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안동의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날이 더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의 활약 속에 소속팀 템파베이가 12년 만에 결승전 월드시리즈에 나갔습니다. 야, 한국인 타자로는 최초 월드시리즈 진출하는데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최지만 선수의 그 밝은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안타 치고 나가면 1루에서 저렇게 눈인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도요, 이 최지만 선수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최 선수처럼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볼까요? 좋죠. 자,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